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정부터요, 소송상 대리까지 쭉 보고요, 우리가 사례 5개를 해결해야 돼요. 초급 5, 중급 3, 중급 2, 초급 5, 초급 4, 중급 25 이렇게요. 5개를 해결해야 돼요. 뭐 당사자에 관해서는요, 쭉 맥락이 있죠. 그죠? 당사자 확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나오고요. 뭐 소송 능력 나오고, 뭐 변론 능력 나오고, 그 다음에 소송상 대리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요. 뭐 당사자 능력은 아시다시피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거고요. 그죠? 민법상의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거고요. 자, 그냥 한 가지씩 보면은요. 자, 우선 당사자 확정에서요. 자, 당사자 확정에서는 우선 확정 기준이 문제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하신 학설 대립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 후배 중에 행규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웠어요. 행규의 표. 그래가지고.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확정이라고 얘기 안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그건 검사 확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피고인만 확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피고인 확정이 문제되니까, 근데 확정이라고 안 부르고 특정이라고 부르죠. 피고인 특정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는 행표절 의실 이렇게 5개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행동설이고 여기서는 행위설이고요. 그래서 이거 2개 합친 게 절충설이고요. 거기다가 의사설까지 합친 게 실질적 표시설이고요. 그죠? 형사소송법에서는요. 내친 김에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야 될 게 또 있어요. 그 형사소송법에서요. 그게 뭐냐면 자백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요. 이론적 근거요. 5가지 있잖아요. 그죠? 허인절 위종이요. 그죠?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형사소송법 강의였네. 절충설, 그 다음에 위법배제설, 종합설, 신동훈 교수님 종합설까지요. 그죠? 이것도 요 순서대로 이렇게 외워야죠. 그죠? 절충설이 허인 합친 거고요. 종합설이 이거 3개 다 합친 거니까요.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죠. 이것도 요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자, 그래서, 자, 민소에서는요, 행규의 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의하면, 자, 우리 판례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죠? 제가요, 그 무의식적으로 영어 알파벳을 쓰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쓰는 알파벳은요, 제가 공부할 때 판례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다수설은 이렇게 표시하고 소수설은 이렇게 표시해놨거든요, 책에다가. 네, 여러분들도 그러면 눈에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시를 하면.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요, 그런 뜻으로 알아들으세요. C는 그냥 케이스의 약자고요. 이거는 빅토리의 약자고요. 이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건 디피티드의 약자에서 그냥 D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표시설인데, 자, 사자상대 소송에서 의사설을 취하죠. 왜요? 상속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당사자 확정하는 데 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학설 대립을 통해서 당사자로 확정된 자가 있겠죠. 그죠? 이 당사자로 확정된 자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요걸 따지는 건 요것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는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성 범위 내냐 이 문제고요. 그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 확정에서. 성명모용 소송하고요. 사자상대 소송하고요. 법인격 부인론하고요. 뭐 성명모용 소송에서 뭐 구제 방법 뭐 이런 거 쫙 나오고요. 자, 사자상대 소송에서는요. 단계를 나눠서 봐야죠. 그죠? 사자상대 소송은 단계를 나누어서 자,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왁구를 잡으세요.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있고 소재기 후 소장 송달 전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계속 후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론 준결 후 사망한 경우가 있고요. 자, 이 소재기 전 사망한 경우의 문제가 이게 결국 무슨 문제예요? 이게 바로 당사자 확정 문제예요. 그래서 사자상대 소송을 이시은 선생님이 거기다 써놓으시는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근데 요게 다는 아니죠. 자, 소재기 후에 소장 송달 전 사망한 경우는요. 문제가 핵심이 요걸로 볼 거냐, 요걸로 볼 거냐예요. 요거는 자, 소송 계속이 그러니까 요게요. 요게 언제 생기느냐에 따라 자, 소장 제출할 때 소송 계속이 생긴다 하면은 이미 소재기가 됐으니까요. 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소장 송달 시설에 의하면 아직 소송 계속이 없는 거니까. 그죠? 소장 송달 전에 사망한 거니까 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요 얘기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 계속 후에 사망하는 경우는 무슨 문제예요? 이게 바로 소송 절차 중단과 그죠? 소송 절차 중단과 당연 승계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요. 당연 승계에 대해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통설 판례는 당연 승계를 긍정하고요. 이제 홍문혁 선생님이 당연 승계를 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었다고 바로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도 수계 신청은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변론 준결 후 사망한 경우에는 자, 뭐 이제 기판력과 집행력 문제죠. 그래서 기판력 문제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문제고요. 자, 변종 후의 승계인도 우리 소송 승계처럼 당연 승계, 특정 승계 나눠서 보죠. 그죠? 거기서 이제 당연 승계고요. 자, 집행력 문제는 바로 그 죽은 사람 그 사자에 대한 판결로 이 사람한테 집행을 못 하니까 승계 집행문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요, 외워지기가 되게 쉬워요. 요 왁구만 그냥 외우시면 나머지는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법인격 부인에서는요, 논점이, 한 서너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용에 대해서, 자, 일반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논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법인격 부인 나올 때는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상법할 때도 나온 얘기죠. 그죠? 그래갖고 보충적 적용에서는 뭐
다른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뭐 채권자 취소니 무슨 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이니 뭐 이런 걸로다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생각 안 나시더라도 어렴풋이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나시면 돼요. 어렴풋하게. 자, 그 다음에 적용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송 계속 중에 자, 배우자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문제가 과연 어떤 각도에서 취급되어야 하느냐? 그 성질이 뭐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소송 계속 중 배우자로의 당사자 변경. 그래서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임당변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설이 있고요. 이건 임당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소송 승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 임의적 당사자 변경설이 있죠. 수정 임당변설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표시정정으로 된다라고 하는 견해고요. 자, 그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 논의가 자, 기판력, 집행력을 배우자에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소송 계속 중에 그 배우자로 변경이 안 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문제는. 그죠? 그랬을 때 기판력, 집행력을 미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자, 일반적 적용설이든 보충적 적용설이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안 된다고. 그죠?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자. 예. 그래서 여기에 적극설하고 사실은 소극설이 있는데 소극설이 통설 판례고요. 판례 통설이요? 판례 통설이요? 판례 다섯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확정을 넘어가면은요, 당사자 능력이 나오죠. 당사자 능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서 권리 능력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자, 우선 자, 민법상 권리 능력자에게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되죠. 그죠? 그게 51조에 규정돼 있죠. 그러니까 51조 이하가 이제 되게 중요한 조문들이 많은데요. 자,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와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요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도요. 여기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으로 가니까요. 자,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자, 소송법상으로도 당사자 능력자고요. 그 다음에 민법하고 다른 점이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하고 재단에 대해서요. 즉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사단 재단에 대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그 밑에 점은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특별한 규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당사자 능력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죠, 이게. 자, 그래서 당사자 능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거죠, 이거.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이요. 자,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딱 4글자만 아시면 돼요. 당대선임. 이거면 다 외워져요. 당은 뭐냐면요. 당사자 능력을 긍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설이 통설이죠. 부정설이 통설이고요. 긍정설이 김홍규 교수님하고
강현준 교수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 광주 목공조합이요. 그죠? 부정했다 이거요. 자,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으로 우선 조합한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법인처럼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당사자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합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자기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소송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는요, 자, 이거를 대리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법정 대리인이 나올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소송 대리인이 문제가 되는데, 자, 소송 대리인이 뭔지 아시죠? 자, 우리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고, 자, 임의 대리인에는요, 개별적으로 임의 대리를 하는 경우와 포괄적으로 임의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포괄적으로 임의 대리하는 경우를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소송 대리의 의미가요. 그래서 보통 개별적으로 임의 대리하는 경우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령상의 소송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법령상 소송상 대리인에 대해서는요. 소송상 대리인에 대해서. 자, 그래서 대리 방식에 대해서요. 자, 이제 소송 대리가 문제가 되는데 소송 대리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신법에서 법률이라고 바뀐 거예요. 선생님 책에서요. 새로. 법률상,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 있고요. 소송 위임에 의한 이게 되겠느냐죠. 자, 우리 법령상 소송 대리인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상법 11조의 지배인이죠. 그죠? 상법 11조의 지배인,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요. 그죠? 11조에 보면 무슨 포괄정형성, 불가제한성,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고, 임의 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실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형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그 제한을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불가제한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 재판상 재판을 할 때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임의 대리죠. 법정 대리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법령상 소송 대리인인데 문제는 그럼 조합에서 대리 방식으로 그럼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집행조합원을 과연 법령상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견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긍정설하고 부정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요. 항상 두 가지죠. 원칙은 뭐예요? 자, 법령상이 아니고요. 자, 위임에 의해서 소송 대리를 하는 때는 원칙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죠. 이게 87조인가요? 예, 87조예요. 소송 대리인의 자격. 자, 보시면은요. 좀 이따가 보죠. 자, 소송 대리인의 자격 그래갖고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그죠? 이게 법령상 소송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죠.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밑에 88조에서 그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하고요. 자, 그래서 원칙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란 말이죠.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없는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요. 그게 하나가 소액 사건이고요. 소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변호사가 아님에도 그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우요. 그 다음에 역시 단독 사건인데 그 88조에서 그 바로 밑에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 단독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정확히 어떤 사건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그냥 단독 사건 중에 일정한 범위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자, 근데 이거는 민사소송 규칙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여야 돼요. 그리고 자, 소신법상
소액사건 심판법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어요. 법원 허가가 필요가 없고요. 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조합이 소송 수행을 하는데, 자, 소송임에 의해서 소송 대리를 하는 때는, 자, 변호사 보고 대리시키면 되죠. 전부 그냥 조합원들 전부 대리해가지고 변호사 그냥 하나 선임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소액 사건일 때 가능하고요. 또한 단독 사건일 때도 가능하고요. 조합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방식이 아니라요. 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리하고 소송 담당하고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대리하고 담당하고는 틀리죠. 소송 담당은 당사자 적격 자체가 가는 거죠. 당사자 적격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송 수행권, 다른 말로 하면 실제법상 관리 처분권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담당자에게. 그죠? 하지만 대리는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많이 비슷하죠. 담당이나 대리나 누구 대신 하는 건 맞으니까. 많이 비슷하긴 한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소송 담당의 방식에 의할 때요. 담당 방식에 의할 때, 자, 명문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선정 당사자거든요. 자, 선정 당사자, 자, 공동의 이해관계 있으면 되고요. 뭐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자, 조합원들이요. 업무 집행 조합원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을 하면 돼요. 다 긍정을 해요. 긍정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거고요. 대리권도 증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 되긴 되는데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자, 임의적 소송 담당이 과연 가능하냐. 그러니까 명문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 담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선정 당사자는 명문에 규정이 있는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죠? 임의적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명문에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가능하겠느냐. 즉, 이거 신탁이라고도 얘기하죠. 즉 뭐냐면 관리처분권, 조합원들의 조합에 내지는 조합원들의 어떤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들을 그 업무 집행 조합원에게 담당시킬 수 있게 신탁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자, 신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관리처분권을.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라는 말은 아시죠? 우리 민법에서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뭐 여기서 뭐 계량행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보통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하잖아요. 그럴 때 관리처분이에요. 실제법상 관리처분할 때 관리처분이란 말이에요. 요 말인 거예요. 요 말. 그러니까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권한, 권능. 자, 그래서 임의적 소송 담당에 의해서 가능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 임의적 소송 담당은요. 원칙적으로 부정하죠. 뭐 때문에요? 자, 변호사 대리 원칙과 임의적 소송 신탁 금지의 원칙. 신탁법상요. 임의적 소송 신탁 금지의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예외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요건은요. 첫 번째, 요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없고, 이건 달달달달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잠탈할 우려가 없고, 두 번째는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 원칙들을 잠탈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도요. 조합의 경우에 임의적 소송 담당을 인정을 했죠. 해줬어요. 그래서 임의적 소송 담당도 돼요. 자, 그래서 조합의 당사자 능력
부분에서 조합의 소송 수행 방안 나오면은 당대선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대선임.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당사자 능력에서 자, 제소시부터 당사자 능력이 흠결된 경우에 그것을 간과한 판결은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유효설, 무효설, 재심설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확정된 당사자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이걸 살피게 되죠. 자, 그래서요. 자, 당사자 적격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당사자 부분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막 많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민소법이 전략 과목이다. 이런 얘기하는 좀 미친 것처럼 보이는 몇 명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전략 과목이 돼서. 근데 그게 다 뭐 어려운데 진짜 완전히 정복해갖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계를 잡고 나면. 자, 그래서 우선 당사자 적격은요. 자,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자,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이제 소송 담당의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소송 담당이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실체법상의 관리 처분권을 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송에 들어와 가지고. 지가 그걸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하듯이 막 맘대로 주무른다는 거죠. 이 소송 담당이라는 건.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가 자기 거 갖고 하는 거죠. 자기 관리 처분권을 자기가 그 소송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뭐 별 얘기 없어요. 여기는 우선 이행에서는 어때요? 누가 당사자 적격자죠? 이행 청구권 있다고 지가 주장하면 돼요. 이행 청구권 있다고 주장하는 놈이 죄송합니다. 하는 자가 원고고요. 그 상대방이라고 주장되는 자가 피고고요. 자, 그래서 뭐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느냐 의무가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안에 들어가서 원고 청구를 인용을 해줄 거냐 기각을 해줄 거냐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적격이 있느냐 자체는 주장 자체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나한테 권리 있어라고 주장하면 그래 너 당사 적격이 있으니까 들어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병은 별로 문제 안 되는데요. 확인의 소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냐면요. 상법에서요. 회사법에서 여러분들 소송을 여러 가지를 보시는데 다 형성소송이죠. 다 형성소송인데 주청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380조죠. 380조. 380조만큼은 그게 확인소송인지 형성소송인지 견해대립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소송설이 통설 판례죠. 다수설 판례죠. 확인소송설이요. 그래서 확인소송 그거 주청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따질 때에 무슨 원고 적격이 있네 없네 주주에게 있네 이사에게 있네 감사에게 있네 뭐 막 퇴임한 이사에게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판례들 막 나오고요. 그죠? 그럴 때 그게 거기서 나와요. 이 확인의 이익을 갖는 자라는 표현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성해소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대부분요. 대부분 그 적격자를 규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상법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주주감사 이사는 뭐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요.
자, 이때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누락이 되면 당사자 적격이 흠결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별소를 제기해서 변론을 병합하느니 뭐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런 얘기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 법조문이 규정되어 있는 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방법이요. 그죠? 자, 그래서 벗어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남의 권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경우, 그게 이게 소송 담당이란 말이에요. 자, 소송 담당은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법정 소송 담당하고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나뉘고요. 자, 법정 소송 담당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담당자를 위한 법정 소송 담당이 있고요. 피담당자를 위한, 그러니까 담당당하는 사람, 피담당자를 위한 법정 소송 담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법정 소송 담당 쓰라 그러면 이건 빼먹고 이거만 쓰죠. 이게 뭐냐면 함께형, 가름형 이거고요. 자, 피담당자를 위한 법정 소송 담당은요, 직무상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데 단문 같은 거 나와갖고 쓰시라 그러면 이걸 빼먹고 쓰세요. 그냥 함께형, 가름형만 막 생각하시고 그것만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자, 직무상 당사자고요. 여기에 뭐 검사, 선장 이런 사람이 나와요. 우리 민법할 때 검사가 뭐 이렇게 당사자 되는 경우 가끔 봤잖아요. 그죠? 뭐 청구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죽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뭐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우선 자, 함께형이라는 거는요. 지금 병행형으로 바뀌었죠. 자, 병행형인데 함께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담당자하고 피담당자하고 당사자 적격을 함께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저 사람이 내 대신 담당을 하는데 내 거 가지고 뭐 소송을 하는데 저 사람도 당사자 적격이 있지만 나도 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 적격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당사자 적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형인 거예요. 가름형은 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원래 적격 유지형이고요. 이거는 적격 상실형인 거예요. 좀 여기서 문제가 약간 발생하죠. 그래서 함께형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거 있죠. 공대미 대주 대질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공대미 주질 이렇게요. 이거는 보존행위하는 공유자. 그 다음에 이건 대위 소송하는 채권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요. 그죠? 건물 철거 소송에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 그 다음에 이거는 대표 소송하는 주주요. 그 다음에 이건 채권질에서의 질권자요. 자, 그렇고요. 자, 가름형에서는요. 제 옛날 어릴 때 아는 여자 중에 유미정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추파 유미정 이렇게 외웠어요. 추파 유미정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추가요. 요 밑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걸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요거는 추심명령 받은 압류 채권자고요. 밑에서 이제 임의적 소송 등에서 나오는 거는 추심이인배서에 여러분 추심이인배서 아시죠? 뭐 공추배, 숨추배 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원법에서. 그래서 추심이인배서의 피배서인 그거는 임의적 소송 담당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추자를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건 추심명령, 뭐 전부명령, 추심명령 있잖아요. 추심명령을 받은 자, 압류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파상관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유연집행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미자가 공통되는데요. 미군을 대신하는 대한민국이요. 그 다음에 이건 정리회사의 정리인이요. 회사 정리인. 자, 그래서 추파 유미정 이런데 문제는요. 적격 유지형이니까 대위소송이 이시훈 선생님 저기다 써놓으시니까 저기 적격 유지가 돼야 맞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봐야 맞는데 사실은 대위소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나중에 이제 5회 때나 4회 때쯤 되면 강의가 할 텐데요. 대위소송 따로요. 자, 대위소송에서
적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와 적격이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 거죠. 홍문혁 교수님 견해요. 그분은 뭐 이걸 법정소송 담당으로 안 보잖아요. 대위소송을. 그죠? 그거는 독립한 대위건설이요. 자기 당사자 적격하고 대위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대위 채권자는 그냥 실제법상에 있는 지권리,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실제법상에 그냥 지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내 권리는 내 거니까 적격이 뭐 없어지느니 유지가 되느니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죠? 자, 근데 적격 유지설에 의하면은요. 자, 이제 참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논의될 수 있는 게 참가가 문제가 되는데, 자, 채권자 대위 소송 중에 채무자가 참가를 하는데 과연 이 참가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적격 유지설에서는 자, 당사자 적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판결의 효력 받으니까 공동소송 참가로 가야 된다. 공동소송 참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신소재기 실질이 있으니까 중복재소가 된다. 중복재소가 되니까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격상실설에 의하면 당연히 당사자 적격 없으니까 당사자 참가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대립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단일 절차 속에서 무슨 중복재소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무상 당사자 아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소송 담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명문이 있는 경우와 명문이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명문이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추, 자, 선. 그래서 추심이인 배서의 피배서인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선정당사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정당사자를 서술하려면 임의적 소송 담당, 그러니까 앞에 원래 당사자 부분에서 소송 담당 파트에서 서술을 해야 맞아요. 그죠? 근데 조금 관련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꾸 주관적 병합 소송에서 자꾸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명확히 알아두세요. 이거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서 서술돼야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요. 자, 명문이 없는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변호사 대리 원칙이나 임의소송 신탁 금지의 원칙 때문에 안 된다 그랬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조합에서 이게 인정되었고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요. 당사자 적격은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강과 판결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받은 판결이 당사자 적격자에게 효력이 있겠느냐? 당연히 무효죠. 적격자에게 무효죠. 받은 판결. 예, 요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218조 3항에 보면은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218조 3항 보실까요? 218조 3항에 보시면, 218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요, 3항에, 자, 여기서 잠깐, 216조 객관적 범위에서는 말이 가진다로 끝나고요. 218조에서는 미친다로 끝나요.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근데 어쨌든 자 미친다 그래갖고 이제 작용 범위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자 사망에서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이게 소송 담당을 얘기하는 거죠. 소송 담당을. 그죠? 그래서요. 요것이 여기 함께형 빼놓고요. 여기 가름형부터 그 밑에까지 쫙 요거를 규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218조 3항이. 그래서 기판력을 피담당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받은 판결을 피담당자가
그 판결의 효력을, 기판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218조 3항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되게 문제되는 건 역시 대위소송이고요. 자, 그래서, 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원래의 당사자 적격자인 채무자에게, 원래 피담당자인 채무자에게 미치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보시고, 민소법에서도 보신 그런 문제들이요. 그건 뭐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러고 나면 당사자 적격이 끝나고요. 네, 당사자 적격 별 문제 없고요. 그러면 이제 소송 능력을 보시면은요. 이제 소송 능력은 자, 아까 민법상의 행위 능력에 대응하는 거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당사자 능력할 때 51조를 봤잖아요. 그죠? 그 51조에 보면은 소송 능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써 있어요. 그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고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고요. 자, 그죠? 51조에 둘째 나오는 게 소송 능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51조에 의해서 자, 소송 능력에 대해서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면 소송 무능력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다 행위 무능력자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소송 무능력자고요. 자, 근데 이제 민법에 대해서 예외가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 예외가 5가지 있는데 그 예외는 자, 혼독, 근대쟁 이렇게 5가지고요. 자, 혼은요. 자, 미성년자 혼인한 경우요. 그때는 소송 능력 완전히 인정되고요. 민법에서도 행위 능력 인정되잖아요. 그죠? 자,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자,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독립해서 자,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민법에 여러 가지가 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특히 영업 허락 같은 거. 이거는 이거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독립할 때 독이고요. 자, 그는요. 그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임금 청구 있죠. 여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한다. 소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을 미성년자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서 임금을 한 1년을 체불을 받았다. 임금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갖고 임금 지급 청구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소송 능력이 완전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송 대리인이 되는 경우요.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에서도 그렇죠. 대리인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위 무능력자도요. 그죠? 법정 대리인은 못 돼도 대리인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쟁은요. 소송 능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요. 다툼할 때 쟁이요. 그래서 혼독 근대쟁 이렇게 해서 5가지 예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송 능력이 있다고 다투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 능력이 완전하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송 능력의 흠결의 효과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소송 능력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소송 요건이자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민법에도 법률행위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그게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려고 하면 뭐 당사자에 대해서는 뭐 권리 능력, 뭐 행위 능력,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뭐 의사표시에 대해서 뭐 표시와 진위가 일치,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의 자, 소송 능력도요.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왜 또 소송 요건이라고까지 부르느냐 하면은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소송 무능력자가요. 제소할 때부터 소송 무능력자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 없이 지가 소송을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소제기도 소송행위인데 이 소제기부터가 이미 부적법하죠.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은 취소 사유잖아요. 그죠? 하지만 민소법에서는 행위무능력은 소송 무능력은 무효 사유예요. 절차적 안정 때문에요. 무효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적법 각하해야 되니까 그런 한에서는 소송 요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제기 빼고 소제기할 때는 적법하게 소제기가 됐는데 법정 대리인이 했다거나 지가 능력자여서 했다거나 그랬는데 뭐 중간에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요. 적법하게 소제기는 됐는데 중간에 소송 능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소송 행위들 그럴 때 얘기할 때는 그걸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 취급이 이제 양자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양자가 따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시부터 흠결된 경우, 그다음에 소송 계속적 흠결된 경우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나눠서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는 소송 요건이고, 이때는 소송 행위 유효 요건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리권의 존재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 우리 행위무능력 민법에서 행위무능력도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추인이 가능하니까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민법에서 무권대리도 마찬가지죠. 무권대리도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그러죠.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잖아요. 민법에서도.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소송법에서도 자, 소송 무능력이나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둘 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적법하게 추인되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소송 능력이나 대리나 무권대리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추인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흠결을 발견했을 때 보정명령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보정하면 뭐 적법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보정이 다른 게 아니라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면 그게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했을 때는요. 자 패소 시에는 3호의 재심 사유가 되죠. 확정 판결이요. 그러니까 패소 확정됐을 때 재심 사유가 되고요. 3호의 재심 사유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는 누구도 다툴 수 없다라 그러죠. 그래서 유효하고요. 예, 그 정도 얘기가 있는 거고요. 소송 능력은 그렇고 소송 대리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소송상 대리인까지 얘기를 하고요. 쉬고서 문제를 풀을게요. 자, 소송상 대리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대리인도요. 개별적인 행위를 대리하는 임의 대리인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 후자를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법정 대리인하고 소송 대리인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서술해 나가고요. 그렇게 따져보고요. 자, 그래서 자 소송상 대리를 보실 때는요. 좀 비교를 해서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게 좀 표가 커요. 자. 법정 대리인하고 소송 대리인이 있고요. 자, 법정 대리인에는요. 민법상 자, 아까 법정 대리에 대해서도 51조에서 민법 기타 법률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별한 규정 없으면. 그러니까 민법상 법정 대리인이 소송법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고요. 여기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이 있어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특별 대리인을 선임 신청한다는 거예요. 이거 민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무슨 이해상반행위하고 그럴 때 특별 대리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소송법에서 특별 대리인이 있고요. 또 법인 등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요. 준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 법정 대리인은 아니지만 법인 등의 대표자도 법정 대리인에 거의 준해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인 등은 소송 무능력자라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자, 그렇고 자, 소송 대리인에는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 있고요. 아까 지배인처럼요. 법령상 소송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위임에 의한 이거 뒤에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밑에 쓰는 거요?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원칙하고 예외가 있었어요. 그죠? 원칙과 예외가 있었고요. 원칙이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외가 두 가지 크게 소액사건하고 단독사건하고 있었고요. 중액단독이요. 그러니까 2,000을 초과하면서 5,000 미만이면 중액단독이 되는 거죠. 5,000 이하면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높이 썼네요. 너무 길게 나가죠. 자, 우선 누가 되느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하고 권한 제한 그 다음에 특별수권 규정 적용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공동대리, 개별대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서면증명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까요. 이게 애매하게 써져. 여기. 인데요. 누가 법정 민법상 법정대 누가 우선 법정 대리인이 되나? 그래서 이 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요. 자, 아까 51조에서 보셨듯이요. 민법에 따르고요. 그래서 민법상 법정 대리인이 자, 소송법상으로도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상 특별 대리인에 대해서는요. 62조의 규정이 있어요. 62조에요. 62조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누구누구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일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 등이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뭐 누구는 소명하여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래서 62조에서 규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해서는요. 64조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64조에 보시면은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그래가지고 법인의 대표자 또는 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이 소송 무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법령상 소송대리인이 누구인가는 상법을 비롯한 실제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해서는요. 변호사 대리 원칙이 87조에 아까 규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요. 소신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아까 이 사람들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밑에 바로 87조 바로 밑에 88조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또 민소 규칙에서 그걸 규체화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지위는요. 법정대리인은요. 본인의 유사한 지위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보통 법정대리인은 원래 소송 무능력자한테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가름해갖고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사한 지위가 내지는 본인의 준하는 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소송대리인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제3자의 지위라 그래요. 제3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칠 수가 있어요. 경정권이라고 하죠. 경정권이 있고요. 이게 9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 제한에 대해서요. 민법상 법정대리인에 대해서는요. 그 권한 제한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따르니까요. 민법하고요. 그 다음에 56조 규정을 보시면은요.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 규정 그래가지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재기 또는 상수에 관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 뭐뭐뭐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민법 플러스 56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경우에는요. 아까 특별대리인이요. 62조에서요. 사항에 보시면은요.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법정대리인 준용을 했죠. 법인 등 대표자요. 그 다음에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경우요. 지배인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권한 범위는 그 실제법에 규정돼 있죠. 제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92조에 보시면은요.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즉 법령상 소송대리인이요. 의 권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법률에 의해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90조와 91조, 즉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그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92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으셨듯이요. 몇 조요? 여기는 보통의 소송대리인 같은 경우요. 변호사부터요. 여기서는 소송법에서요. 90조와 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91조를 보시면은요. 좀 특이해요. 소송대리권의 제한 그래갖고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비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전 규정 말고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이 불가능하고요. 여기서는 90조, 91조 똑같이 적용되는데 제한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권 제한에 대해서는요. 자, 특별수권 제한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는 특별수권 제한이 안 되고요. 특별수권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친권자는 특별수권을 안 받아도 되고요. 적용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공동대리가 되는데 법정대리의 경우는 공동대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대리를 할 경우에 단독 대리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특별수권 규정을 준용하자는 그런 썰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요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어쨌든 특별수권 규정에 적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후견인은 받고요. 그 규정의 제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라 그랬으니까 자 소송법상 특별대리인도 마찬가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법정대리인 준용한다 그랬죠? 그냥 준용한다고 돼 있고요. 특별법 실제법 같은 데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법령상 소송 대리인은요. 역시 아이고. 예. 여기는 자 90조 2항에 보시면은요. 전부 통틀어서요. 90조 2항에 보시면은요. 소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 반소재기 소취하 등 뭐 탈퇴, 상소재기 취하, 대리인 선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다 규정해 놨고요. 그래서 90조 2항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느냐,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느냐, 개별 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 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송 대리의 경우에는요, 개별 대리의 원칙이 규정돼 있어요. 93조예요. 93조에 개별 대리 원칙이 규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조문을 이렇게 법정 대리인하고 소송 대리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5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소송 대리인의 경우에는 89조 1항에서 규율하고 있고요. 40회 때요. 그러니까 98년에 이게 난 적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하고 소송 대리인하고 비교해갖고 쓰라는 문제가요. 그때 다 불이 타 맞았어요. 다요. 그때 판결 편치 문제 50점짜리하고 요게 50점짜리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두 문제 났거든요. 두 문제였죠? 예. 네. 다 당황했죠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현장 조작하는 거죠. 법전 보고. 그죠? 법전 뒤져가지고 현장 조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도 준비를 안 하고 누구도 대응을 안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겁먹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정형적으로 안 돼 있는데 단문집에 보니까 잘 돼 있더라. 정리가 참 잘 돼 있더라. 이런 거는요. 당장은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자꾸 범위를 벌려놓으면은요. 나중 돼 갖고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마시고요. 단문집을 보시더라도 나중에 보세요. 3회독이나 그러니까 3월 달쯤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니까 그때 되셔가지고 딱 이렇게 단문집을 싹 넘기면 필요한 게 보여요. 그것도 한 권에 한 두세 개 정도만.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껴놓으시면 껴놓으셨죠. 지금부터 막 단문집 보시면서 막 이게 정리가 훨씬 잘 돼 있는 것 같아 막 이러시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사실은 해가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오히려 기본서에 줄 안 거진 부분 없이 진도 빼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학원 진도를 빼시든 스터디에서 진도를 나가시든 간에 진도 다 밀리잖아요. 그죠? 특히 민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책에 아마 제 생각에 반 정도 줄거져 있으면 아마 잘 보신 걸 거예요. 아니, 동차 때 보신 거 말고요. 1회독 때 보신 게.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본 사람 아니면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 2회독 때 기본서 보는 거에 오히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책에 줄 안 거져 있는 부분이 없이 줄 그어놓는 게 나중에 3월달, 4월달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때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장, 그러니까 여기 많이 시험 쳐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2차 시험. 근데 아실 거예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신감이. 3월달 되면 막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반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반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동차생들 막 밀려올 때 반 포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 한 달 남았을 때 또 반 포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차 시험은 1대1 경쟁률이에요. 자,
자기와의 경쟁, 자기와의 싸움. 진짜예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건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근데 그러한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남들만큼은 했다. 여기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았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잠깐 쉬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무건대리 얘기 조금 하고 케이스 5개 풀게요.